전북 익산,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65세의 방서구. 은퇴 후 홀로 지낸 지도 18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풍경 속에서 특별한 자극도 없는 생활은 점점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54살이던 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시트를 덮은 아내를 보며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불을 고쳐주는 척하며 손을 쓰다듬었지만 아내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 지연이는 서울 근교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중이었고 서구는 그런 딸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바쁠 테니 괜히 짐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시장을 한 바퀴 걷고 슈퍼에서 콩나물 한 봉지와 우유를 사와 조촐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다 돌아왔습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며 홀로 밥을 먹었고 침묵 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산시청 자원봉사센터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노년층 환경정화 자원봉사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안경 너머로 공고문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는 말없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내 삶에 뭐라도 바꿔야 해. 며칠 후 그는 용기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자원봉사센터에 도착하자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잠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전 최화자예요. 여기 자주 나와요. 오늘은 나랑 짝 하실래요? 그녀는 63세로 보이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쳤습니다. 잔주름 사이로 웃는 눈, 정갈한 단발머리, 형광조끼를 깔끔하게 착용한 모습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다가와 그를 챙겼습니다. 봉사 도중에도 계속 말을 걸며 분위기를 띄웠고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서구 씨는 혼자 드시지 말고 제 것도 좀 드셔봐요. 오이무침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낮은 담장 아래에서 마주 앉아 오이무침을 나눠 먹던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정에 가슴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구는 봉사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시계 초침을 세며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화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점점 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봉사 일정 외에도 따로 만나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그녀가 뜬금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서구 씨, 오늘 봉사 없죠?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비 오는 날엔 꼭 칼국수 먹거든요.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냄비를 들고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별, 외로움, 새벽에 혼자 깨는 쓸쓸함,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까지. 혼자 산다는 건 그냥 밥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오랜만에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반년을 넘겼고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구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끝을 모으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서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시 누군가와 살아보고 싶어요. 화자 씨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구 씨,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일 것 같아요. 그 순간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더없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 쉽게 시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고 소박했습니다. 동네 예식장 작은 홀에서 가족 몇 명만 초대한 간단한 행사였지만 분위기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서구는 말끔한 정장을 입었고 화자는 핑크색 한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습니다. 양가 딸인 지연과 은서도 참석해 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화자 씨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서구는 주방에 퍼지는 미역국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식사 시간엔 둘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엔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화는 끝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끝은 아주 작은 습관의 충돌에서 시작됐습니다. 서구 씨,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벌써 8시예요. 서구는 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자 씨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엽게 느껴졌던 생활 패턴의 차이는 갈수록 스트레스로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재촉에 서구는 점점 눈을 뜨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좀만 더 잘게요. 어제 늦게 잤어요. 늦게 자는 게 문제예요. 나이 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식습관도 달랐습니다. 서구는 된장찌개, 청국장 같은 소박한 집밥을 좋아했지만 화자는 서양식이나 샐러드 같은 음식을 자주 했습니다. 외식할 때도 그녀는 늘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곤 했습니다. 파스타 어때요? 저 근처에 분위기 좋은 데 있어요. 나는 오늘 고등어구이 먹고 싶은데. 에이, 생선은 집에서도 먹잖아요. 작은 불만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배려라며 사랑이니까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TV 리모컨이었습니다. 오늘 야구 경기 있어요. 중요한 경기라. 아이고, 또요? 오늘은 드라마 마지막 회예요. 좀 참으세요. 처음엔 드라마를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스포츠 프로그램은 점점 틀 일이 사라졌습니다. 리모컨은 그녀의 손에 붙은 것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 서구는 자신이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예민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은 연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딸 지연에게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혼자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딸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서구에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이체 장면을 우연히 화자 씨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체요? 누구한테 보내요? 지연이요. 매달 좀 보내고 있어요. 화자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우리 생활비 빠듯한 거 몰라요? 나는 생선도 잘 못 사 먹는데 당신 딸은 돈 받아서 뭘 하는 건데요? 은서는 직장 있잖아요. 지연이는 아이도 혼자 키우고 사정이 어려워요. 그럼 지연이랑 사시지 그랬어요. 왜 저랑 결혼했어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서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것이 왜 죄처럼 느껴져야 했을까요? 그날 밤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구가 신은 등산화가 너무 낡아 새로 샀는데
그 카드값을 본 화자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14만 원. 생활비 빠듯하다더니 신발은 바꾸고 발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지금 신는 것도 멀쩡해 보여요. 나 같으면 그냥 신어요. 그녀의 절약 정신은 존중할 만했지만 서구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치 허락 없이 자기 돈도 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의 자존심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집에서의 위치였습니다. 화자의 집으로 들어온 터라 가구 배치, 벽에 사진, 냉장고 안 음식까지 전부 그녀의 손길이었습니다. 서구의 물건은 작은 방 한 구석에 몰려 있었고 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화자였습니다. 이 컵은 여기 두면 안 돼요. 이 선반이에요. 신발은 왜 그렇게 놓아요? 반듯하게 정렬해야죠. 친구 누구랑 만나요? 몇 시에 들어올 건데요? 처음엔 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감시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점점 좁아졌고 자유와 정체성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선 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서구에게 그 순간은 뜻밖에도 화장실 서랍 정리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산책 후 화자 씨가 시장에 나간 틈을 타 서구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서랍 속 물티슈 더미 밑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봉투 하나. 별 생각 없이 꺼내본 그것엔 익숙한 서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청구서 신청인 최화자, 피신청인 박도일.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자세히 훑었습니다. 이혼 청구일은 6개월 전. 그런데 그와 혼인신고한 날짜는 그보다 앞이었습니다. 이혼 중, 아직도 혼인관계 유지 중인 상태였다는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껏 사별했다고 했던 그녀.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울며 말했던 그녀. 그 눈물은 뭐였단 말인가요? 그날 저녁 서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덜어주며 화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된장국 어때요? 어제 텃밭에서 상추도 따왔어요. 하지만 서구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화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화자 씨, 혹시 아직 전 남편하고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서랍에서 서류를 봤어요. 이혼 청구서. 당신 아직 혼인관계였던 거죠?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서구 씨를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법을 속였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진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따로 살아요. 법적으로는 안 끝났지만 제 마음에선 이미 끝난 사이였어요. 그래도 당신은 진실을 말했어야죠. 그날 밤 서구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 누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은 사랑이 거짓으로 더덕더덕 발라진 겉포장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연이 손자 민규를 데리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화자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복 받아라. 그 뒤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그녀는 은서와만 대화를 이어갔고 지연과 민규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식사 도중 갈비찜을 꺼낸 화자 씨는 은서 그릇에만 넉넉하게 담아주고
지연과 민규에겐 마지막 남은 몇 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싫어해요. 그 말은 마치 폭탄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말문을 잃었고 화자 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는 별말을 다 하네. 그날 지연은 조용히 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이만 가볼게요. 민규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서구는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만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뒷모습을 보며 서구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내가 만든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었나? 다음 날 그는 화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연이랑 민규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화자는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나한텐 남이니까요. 서구 씨 딸이지. 내 딸 아니잖아요. 그럼 은서는 내 딸입니까? 그건 좀 다르죠. 은서는 당신께 예의 바르잖아요. 그 순간 서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관계로 얽힌 계약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동거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봉사센터에서 오래 알고 지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방 선생, 이 말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최화자 씨 말이야. 예전에 우리 지역에선 좀 말이 많았어. 무슨 말이요?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도 금전적인 트러블이 많았어요. 본인 말로는 친절하게 도운 거라 했지만 남자들은 등쳐먹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급하게 시작된 사랑, 친절한 배려, 감미로운 포장, 그리고 뒤이은 통제와 간섭.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녀는 서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확실한 후원자를 고르듯 말입니다. 그날 밤 서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랑이 속임수였다는 사실은 그 어떤 죽음보다 아픈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구는 긴 시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구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위한 상담 예약을 했고 법적 절차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감정에 눌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서서히 그의 입 밖으로 서류 속 문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화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화자 씨,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화자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는 내 자신을 지우며 살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려 했고,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신에겐 내가 그냥 당신 세계에 들어온 불청객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 눈치 없는 눈물조차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려 합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서구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법적 허위 진술, 과거 사례, 본인의 진술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서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익산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지가 앉은 창틀을 닦고 낡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싸늘한 바람과 함께 자유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라디오를 켜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선율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상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다시 가기 시작했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서먹함을 털고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친구 이상철과의 대화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서구야, 그때 널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그런데 지금은 예전 너 같아서 좋다. 서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잃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맞아, 황혼이란 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야. 그 말은 그에게 깊게 박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는 꿈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함께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 지연의 집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손주 민규는 여전히 밝았고 지연은 아버지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제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아요. 표정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서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봉사센터에서 본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방 선생, 그 최화자 씨랑은 잘 안 됐나 봐요. 뉴스에서 봤어요. 법적 조치도 하셨더라고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하나 배웠어요. 황혼의 사랑도 뜨거울 수는 있지만 눈을 감고 하면 불이 아니라 화상이 됩니다. 와, 그건 정말 명언이네요. 웃음이 오갔습니다. 비록 뼈저린 경험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구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혼자가 두렵다고 느꼈던 시절도 있었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닫혀 있을 때였다. 이제 서구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온입니다. 아침이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시작하고 점심엔 자신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며 여유를 즐깁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외롭지 않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 있는 건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옆에 누가 있는데도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황혼의 사랑, 분명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동화가 아닌 공존입니다. 그게 진짜 황혼의 동반자입니다. 황혼에 피어난 사랑이 모두 달콤하진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외로움에 휘둘리기보단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틀을 존중할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누군가와의 동행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신중한 선택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중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